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2013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올해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화장품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좋은 화장품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화장품 브랜드들에게는 각자의 브랜드에게 맞는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이런 멀티 사이트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우픽 자체는 저희가 2014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이제 올해 8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이 뷰티 인더스트리에서 저희가 일단 머물면서 경험했던 뭐 다양한 것들과 또 현재 느끼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제 어려움들, 이제 이런 부분들 오늘 조금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F몰에서 라이브 커머스 PD로 근무하고 있는 남주현이라고 합니다. LF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라이프 인 퓨처라는 줄임말의 약자고요. 아무래도 패션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라고 기업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복합 문화 전문몰입니다. 2022년도에 특명이 조금 내려져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주식이 조금 특설이 되고 집중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조금 변화가 있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저희가 이제 19년도부터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좀 집중을 하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고객들이 온라인 상으로 쇼핑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를 해라라는 그런 전사적인 변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팀도 사실 2022년에 TFT로 새로 시작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 우선은 이제 주에 1회 정도 진행하던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주에 4, 5회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횟수적인 미션도 전달을 받았었고 또 횟수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LF몰에서 차별화하는 라이브가 어떤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LF 라이브는 이런 면이 차별화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적인 요소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라이브를 같이 확장하는데 조금 투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사장님이신가요? 그 체류 시간을 늘리라는 또 이야기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 소비자분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실 때 결정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체류 시간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네. 저희가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 신설 조직됐을 때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체류 시간 30초에서 1분 정도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차별화적 컨텐츠 요소로 말씀드렸던 게 재미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 라이브 특성상 5분 이상 지속하는 곡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월에 150회 정도 방송을 하는데 보통 체류 시간이 3분에서 4분 정도거든요. 근데 매출은 4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초 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거래액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방송이 종료되고 다시 들어오는 고객님들도 많기 때문에 1, 2분이 늘었지만 매출은 정말 많이 커졌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구매 결정 요소에 영향력이 있는 어떤 요소다. 네, 맞습니다. 네. 홍주신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사실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외에도 저희가 이제 글로우픽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한 혹은 글로우픽을 통해서 이제 잠재력이 뛰어난 브랜드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희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을 저희는 이제 유통하는 벤더로서의 역할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신세계백화점 시코르나 뭐 이제 시코르닷컴이나 아니면 뭐 29cm나 뭐 지그재그나 롯데아이몰 같은 이런 패션 플랫폼들에도 저희도 이제 제품들을 유통하는 일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롯데아이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월 하나의 글로우픽 고정 PGM을 저희가 받고 실제로 저희가 매번 다른 뷰티 브랜드들을 매월 소개를 하면서 실제로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해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남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체류 시간이 일단 길어져야지만 사실은 호스트들이 실제로 제품에 대해서 소구하는 포인트들이 점점 더 그 짧은 시간에는 사실 그 소구 포인트를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컨버전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오랫동안 사람들이 방송을 시청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일단은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돈을 열 수 있는 데에는 아무래도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체류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사실상 글로우픽이 이제 뷰티 리뷰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저는 대표님 처음 연락했을 때 여자 대표님이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요즘은 남성분들도 화장을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시면서 좀 느끼는 남성으로서의
어떤 어려움은 좀 없으실지가 좀 궁금하고. 사실 이제 뭐 창업 초기에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대표님일 줄 알았는데 뭐 남자분이다. 근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뷰티 플랫폼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90% 정도가 남자 대표님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남자다 보니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좀 좋은 부분은 딱히 뷰티 프로덕트에 대한 이 개인의 취향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정성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사실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 소비자고 여성 소비자들은 분명히 이제 뷰티 프로덕트에 대한 본인들만의 취향이 있기 나름일 거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당연히 럭셔리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로드샵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성분이 무조건 좋은 제품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파운더 자체가 약간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서비스의 결국에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조금은 녹아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글로픽이라는 플랫폼은 엄밀히 따지면 시작 자체는 화장품에 대한 별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게 저희는 목표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서점에 가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책을 고르지만 취향이 없는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사실 책을 고르는 것처럼 글로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남자였기 때문에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느껴졌던 건 없던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계속해서 이성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창업 초기에 이제 많이 받으셨던 질문을 드려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니에요. 제 LF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 가능하실지. 아, 네.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LF몰이라고 하면은 패션 전문물로 인식이 두텁잖아요. 그리고 2, 3년 전부터는 저희가 뷰티랑 향수 쪽 카테고리도 강화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리빙 아이템, 예를 들어서 럭셔리 식기, 조명, 그리고 가구까지 저희가 취합을 해서 판매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수입된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에 없는 그런 뭐 북유럽이나 이쪽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수입을 해서 이것을 한국에 알리고 정말 고객들한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그래서 프리미엄한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을 보려면 LF몰에 오면 된다라는 주제로 요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공정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10년 차 말씀 주셨는데 저희 드림이 있어요. 10년 차거든요. 네, 홍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플랫폼 운영하셨는데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와 이제 협업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생각나시는 거나 인상 깊었던 캠페인 사례가 좀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글쎄, 뭐 저희는 그냥 늘상 사실은 뭐 당연히 브랜드들이랑 관계를 맺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에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플랫폼이고 처음에 저희가 분명히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10년 동안 이 뷰티판에 저도 이렇게 제가 이 뷰티를 오래 할지는 사실 몰랐는데 10년 정도를 어쨌든 이 뷰티 인더스트리에 머물다 보니 사실은 결국에는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최근에는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화장품이라는 게 좀 감성의 영역에서 사실 이성의 영역으로 좀 넘어오고 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이 뭐 TV 뷰티 프로그램 통해서 광고를 하고 되게 커머셜한 광고에 집중하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들에 대해서 실제로 믿을 수 있을 만한 후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시기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랑 비슷한 인더스트리에 되게 선두적인 역할을 한 뭐 화해나 뭐 언니의 파우치나 되게 유사한 서비스들이 사실 비슷한 시기에 출현들을 하면서 사실 이 시기의 트렌드는 점점 더 되게 퀄리티적으로 되게 많은 성장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나 제조사들이 과거에는 되게 감성적인 마케팅만으로 제품을 팔 수 있었다라면 수면 밑에 가려져 있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저희 같은 리뷰 플랫폼들을 통해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실은 제조사들이나 브랜드들도 더 이상 이제 이런 의견들을 사실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모든 브랜드들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저희한테 조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라고 제가 느낀 건 모든 제품이 너무나 상향 평준화됐다라는 부분이 사실 최근에 좀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글로우핏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초기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실 부정 리뷰의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뭐 데리뷰티에서 1등을 했다 근데 글로우핏에 와서 봤는데 막 평점 1.8점 막 5점 만점에 막 이런 제품들도 막 쏟아지고 그래서 1년치 평균 리뷰의 평점을 따져봤을 때 한 3점, 한 4점, 5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매년 그 평점이 조금씩 오르더니 사실 지금은 한 4.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인 제품의 리뷰가.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뷰티 프로덕트 자체를 이성적으로 기능이 더 좋다 나쁘다고 사실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영역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뷰티 브랜드들이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사실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그만큼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사실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성적으로는 결국엔 해결이 나지 않으니 모든 브랜드들이 조금 더 감도 높은 마케팅이나 다시 감성 영역으로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이나 뷰티의 이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되게 높은 감도를 요하는 프로덕트의 세계로 사실 다시 변해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양극단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지금의 뷰티 브랜드들이 약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감도를 끝까지 올려서 정말 감도의 영역에서 승부를 보던 아니면은 이성의 영역에서 더 집중하면서 뭐 특허나 임상에 더 최적화된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더 이성 영역으로 나가는 사실 이런 양극단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저희가 진행해왔던 함께했던 브랜드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체도 그만큼 많이 변화했던 것 같고 과거의 뭐 로드샵이나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던 캠페인들이 최근에는 조금 더 감도 있거나 되게 니치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되게 인디 브랜드들 위주로 조금 돌아가는 이제 이런 경향들이 저희가 움직였던 어떤 캠페인 트렌드의 전체적인 좀 변화인 것 같아요. 이 골프프렘에서 선수 애장품 경매를 진행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자체는 그 애장품 경매를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진행했던 예시고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애장품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팬미팅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고 유튜브 팬미팅이 종료가 된 후에는 NF몰 라이브 커머스에서 선수들의 애장품 경매를 한다라고 이제 홍보를 해서 저희 몰 앱 자체 내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경매를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될까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내고 정말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만약에 판매 안 되면 우리가 나가서 낙찰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뷰수가 약 3만 뷰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입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한 13개 정도의 상품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상품들도 다 낙찰이 되면서 저희가 기부금을 이제 골프 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정말 그 판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툴 자체를 그냥 뭐 판매, 커머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이제 판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사이트 베리를 통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OSMU 전략이라고 사내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쇼호스트 섭외 비용도 있고 VMD적인 관점으로 스튜디오 빌리고 방송도 송출을 해야 되면 어느 정도 그 비용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아스나 ROI가 좀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로아스랑 ROI로 모든 KPI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전략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떼 패션이라는 그런 패션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이 종료되면 라이브 영상을 삽입한 기획전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만 저렇게 기획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진 옆에 실제로 방송할 때 입었던 거, 고객들이 궁금했던 것을 소통하는 내용을 저렇게 보여주고 기획전을 열고 있고요. 기획전 외에도 저희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저렇게 라이브 방송을 첨부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이 종료가 돼도 저 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 상품 상세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은 저렇게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홈탭에 노출하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브가 1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류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방송 1시간 동안 가장 판매가 좋았던 최고의 1분을 하이라이트로 설정을 해두고 저렇게 홈탭에 노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메인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소비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서 결국 카테고리별로 좋은 화장품들을 랭킹 형태로 제공하는 그 모든 판이 저희는 사실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사실은 그때그때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의 랭킹 자체를 조금 변화해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사실 1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까지로만 사실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카테고리가 스킨케어면 2차 카테고리가 크림 같은 형태겠죠. 초기에는 사실 그 정도로 충분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이후에 2차 카테고리를 3차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소비자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더 이상 나는 크림을 살 거야 같은 형태로 접근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예전에는 크림이면 그냥 다 똑같은 크림이라고 생각했으면 이제는 그 크림의 영역 안에서도 수분 크림인지 보습 크림인지 트러블 크림인지 넥 크림인지 아이 크림인지 혹은 아이 크림인데 데이에만 바르는 건지 나이에만 바르는 건지 같이 바르는 건지 이렇게 좀 더 이제 화장품을 바라보는 이 세그멘테이션 자체가 더 잘게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브랜드들 점차 제품들을 그렇게 출시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와중에서 사실 글로우픽이 가지고 있는 랭킹이 1위는 수분 크림인데 2위는 트러블 크림이고 3위는 넥 크림인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는 되게 가시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동일한 사실 플랫폼들 사이에서는 글로우픽이 가장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저희가 나누면서 실제로 그 각각 카테고리 판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의 트렌드 자체는 이제 3차 카테고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앞에 최근 젊은 소비자들의 사실 이제 취향이라는 것까지는 좀 달라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한테는 촉촉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필요하고 어떤 소비자한테는 피부에 트러블이 좀 있으면 좀 커버력이 좋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필요한 고객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 촉촉한 배타가 없는 발림성 좋은 지속력이 좋은 같은 개개인의 취향들과 카테고리가 결합이 돼서 결국에는 점점 더 세분화된 정보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도 조금씩 이제 그렇게 세분화된 정보들로 저희가 랭킹 자체를 세분화되려는 노력들을 저희는 하고 있고, 아무래도 글로우픽은 웹과 앱을 통해서 모두 서비스가 되고 있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EO 자체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글상에 실제로 촉촉한 파운데이션 추천이나 배탈 없는 선크림 추천, 혹은 조금 더 세분화된 MBTI를 향수 추천 같은 취향과 카테고리, 그 다음에 추천이라는 쿼리를 결합을 한 검색 결과에서 사실 글로우픽은 거의 항상 최상단에 노출되는 검색 결과들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뭔가 에디터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아무래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잘 조합하고 결합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변화를 주면서 소비자들한테 맞는 그 결과값을 저희는 제공하려는 노력들을 좀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취향과 카테고리를 합쳐서 만들어낸 검색 네, 맞습니다. 키워드를 말씀하셨고, 그러면 전에는 이제 뷰티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검색을 했다면 조금 더 세분화된 단어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니즈가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세분화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혹시 LF는 쪽에서는 제 콘텐츠를 활용하는 노하우, 킬러 콘텐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비법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차별화 콘텐츠를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차별화가 되려면 잘하는 걸 더 잘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LF 뭘 잘하는 게 뭘까 하다가 결국에는 패션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가장 특이한 거는 패션 대결을 다니는 임직원들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 때 저희 자사 임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임직원 플러스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이분들이 컨텐츠에 등장하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는 우선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고객들이 패션을 추천을 해줘도 그냥 쇼호스트 분들이나 일반인들의 댓글을 보고 이제 패션을
추천을 받는 것보다 진짜 이 옷을 만들고 패션을 좋아해서 패션업을 하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그 상품을 추천을 해주고 또 브랜드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시즌 컨셉이 무엇인지 직접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올라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2주에 한 번 기획전이 열려요. 그래서 취향의 발견이라는 기획전이 열리는데 임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에르프몰의 아이템을 추천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제목별로 권하기 위해서 본인 집에 있는 조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인스타그램 사진까지 첨부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라이브 커머스 팀에서 하는 것은 이제 2시 압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저희 LF가 이제 압구정 기반으로 성장한 패션 회사예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고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압구정 콘텐츠라고 해서 2시 압구정이라는 걸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의 호스트는 저기 보시면은 저 뒤에 계신 분이 저희 팀장님이시고 저기 앞에 있는 게 전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장님이 호스트가 되시고 이제 각 방송별로 게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라이브 커머스 팀이 등장을 하는 거고 평소에는 브랜드의 관계자분들이 등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바버의 디자인 실장님, 에코너의 디자인 실장님 이런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번 컨셉이 이거고 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옷은 어떻게 입으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임직원을 활용한 컨텐츠를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쪽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여기 어쨌든 쇼호스트 분이 이제 출연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라이브 커머스에서 쇼호스트가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크나요? 정말 큽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정석적인 요소로는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정량적으로 댓글 반응이나 후기 같은 거를 저희는 확인을 하잖아요. 1시간에 한 그때 4,500 정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패션몰이기 때문에 막 금이나 이런 거를 막 주로 파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500 정도가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나 나랑 비슷한 사람을 추천을 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쇼호스트가 어떤 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컸었다. 네, 맞습니다. 경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다양한 이제 브랜드를 협업하고 계시고 있지만 이제 고객들을 최대한 어쨌든 그 플랫폼에 체류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플랫폼만에 고객이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중신 대표님께 한번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실 이제 이런 시장 트렌드의 변화 때문에 단순하게 저는 이제 글로벌 자체를 리뷰나 랭킹만을 확인하러 들어오는 고객들은 사실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온라인 트랜스퍼가 진짜 빠르게 진행된 이후에는 모든 패션 앤 뷰티 커머스 플랫폼들에서 사실 리뷰를 되게 강화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뭐 배송이 빨랐어요 위에 리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플랫폼들이 양질의 리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조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사실 뷰티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빠르게 나오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 초기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브랜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삼각형의 꼭지가 모두 다 맞을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 일종의 체험형 이벤트인 것 같아요. 새로운 브랜드들에게는 출시된 신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체험시킬 수 있는 시딩의 기회를 글로우픽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글로우픽에서 열심히 리뷰를 작성하고 글로우픽에서의 액티비티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다양해지고 신제품을 체험받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확률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글로우픽 자체는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리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수익적으로도 저는 광고 수익적으로 저희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들을 저희는 빠르게 수급을 하고 우리 플랫폼 채널 안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도록 하는 게 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글로우픽에는 항상 매번 이런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최소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늘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저희는 뭐 한 5구좌에서 10구좌 정도의 이런 이벤트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이벤트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저희를 찾고 이 안에서 정보들을 얻는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서 이제 체결할 수 있게 전략을 취하고 계시고, 웰컴을 쪽에서 혹시 고객을 좀 붙잡을 만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네, 저희도 이제 저희는 개인화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화라고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에 기반을 한 개인화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각기 다른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울렛 탭을 많이 클릭한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울렛 탭은 시즌은 조금 지났지만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는 할인율이 높게 구성된 기획전을 이제 FC로 보내줍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이제 장바구니에 같은 상품을 오래 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장바구니 플러스 쿠폰을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UI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LF4U라는 하나의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탭을 클릭하면 제가 좋아하는, 저에게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뜨고 기획전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클릭했던 상품을 기반으로 그 상품과 가장 유사한 상품들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I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만약에 제가 상품을 좀 여러 개를 클릭한다 하면은 그걸 다 반영해서 가장 최신 클릭했던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계속 나열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쇼핑을 하다가 중간중간 팝업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이 좀 지루한 정도 좀 없어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환이 좀 높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솔루션은 자체 개발해서 쓰시는? 네, 이거는 뭐 저희 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저희 몰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크로스 팀도 별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혹시 두 분께서 못한 말씀 있으시면 할 말씀 하셔도 되고요. 하실 말씀 또 있으실지. 네, 다들 마지막 세션이라 이제 빨리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럭키 드로우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순서가 남아있네요. 네, 럭키 드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사실 뷰티 인더스트리 자체가 저는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기가 허물어지면서 사실 패션에서도 뷰티로 넘어오고 라이프스타일에서 뷰티로 넘어오고, 감독이 자신 있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뷰티로 뛰어들어서 사실 이 안에서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뷰티 씬은 별로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이 작은 내수 시장에서 사실은 올리브영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독점적인 채널의 의존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안에서 브랜드들이 사실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조금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저는 당연히 감도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화장품의 본질은 사실 그 제품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도라는 게 껍데기가 돼줄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는 그 감도를 보고서 제품을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품이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큰일 나는 프로덕트이거든요, 뷰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이 사실 소비자들의 진실된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이 업에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고, 대한민국 어쨌든 패션 뷰티 업계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품 특성이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 주셨고, 마지막으로 혹시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플랫폼에서는 컨텐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마케터 분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근데 제가 좀 패션 쪽에서만 오래 있다 보니까 주변에 패션 하는 분들만 주변에 거의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사고가 편협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도 고민을 하다가 좀 해답을 얻은 거여서 그냥 함께 공감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의 취향 같은 게 있잖아요. 취미 이런 걸 중심으로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보고, 그럼 거기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좋아해서 독서 모임에 나가는데 네, 거기에 가면은 막 로버트 연구원, 식품 MD 막 이런 다른
영역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조금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을 보는 눈도 조금 더 좋아지고 다양하게 관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런 취미생활도 즐겨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남자 PD님, 공준식 대표님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